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0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계 각지에서 퇴출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젠 좌초자산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 석탄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끝이 보이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여전히 끝이 훨씬 멀어 보이는 이 석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환경운동에 이렇게 전념을 하시게 됐는지, 어떻게 조직을 꾸리게 되셨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 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우연한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재밌어가지고 그 뒤에 계속 이 이슈에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뭔가 거창한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재미있고 소질이 있는 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어렴풋이 이제 경력이 쌓이면 나도 환경단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시절 유학 갔다가 미국 환경단체에 인턴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미국 환경단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잠시 있었던 미국 환경단체가 연간 예산이 한 2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환경단체가 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경제 규모가 한 10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0배, 환경단체 규모가 10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막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하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게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운동이 미개척 분야이다. 일종의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남들 하는 것처럼 저도 일종의 창업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 단가 이슈인데요. 항상 이제 석탄을 옹호하는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저렴하다라는 주장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런가요? 화면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석탄 화력의 가격은 고만고만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태양광과 풍력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2020년대 중반이면은 새로 짓는 석탄 발전소나 기존 석탄 발전소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소보다 더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당장 오늘 2020년 오늘 석탄 화력이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산업의 실상을 좀 보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안에 석탄 발전소 새로 짓고 있고 이게 건설돼서 완공되면 한 2020년대 중반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석탄 화력과 재생에너지의 에코노믹스는 달라집니다. 석탄 화력이 그때가 되면은 인기가 없는 비싼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운명은 사실 지금 잘 운영 중인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들도 2020년 중반이면은 더 비싼 발전소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발전소 소유자가 잘 운영하는 발전소의 소유자가 뭔가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오래된 부품을 갈기 위해서 수백억 또는 수천억짜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자를 하면은 몇 년 뒤에나 이제 완공이 되고 그러고서 몇 년 뒤에는 경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석탄 발전소들이 새 거건 오래된 거건 문을 닫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가 하도 저렴해지다 보니까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제 비싸게 전기를 생산해서 고객을 잃는 것보다는 적자 허덕어 있는 것보다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짓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됐고 이제 그런 트렌드를 그런 경향을 이제 도이체방크, 뭐 골드만삭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주요 금융기관들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네.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처음에 예고를 했었던 단계에서부터 많은 댓글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유튜브에 고기조아님, 원자력 문 닫아 걸었으니 남은 건 석탄 LNG 발전인데 미세먼지 정책이랑 탄소 저감 정책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격이다. 태양광은 발전 효율로 보나 단가로 보나 전기 품질로 보나 쓰레기라 논의할 가치도 없음.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조민성님은 원자력도 안 돼, 석탄도 안 돼, 그럼 뭐로 전기를 만드냐? 1년 중에 장마에 눈도 오는 나라에서 태양광 발전하면 잘도 효율 나오겠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발전 효율, 단가, 전기 품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태양광. 네. 뭐 발전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할 것도 없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전량의 한 50% 이상, 뭐 심지어 어떤 날은 100%까지 잘 개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가 무슨 독특한 환경을 갖고 있고 독특한 기술, 독특한 뭔가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들어와 있지 않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멘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석탄이 뭐 저렴한 것이 아니다. 이제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네. 그런 걸 넘어서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이 석탄 발전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라고 하는데 그건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석탄을 전량 수입합니다.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경제 중 석탄 발전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대기오염 방지 시설들이 석탄 발전소 뒤에 이제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미국 같은 곳보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 단가가 20, 30%씩 비쌉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석탄 발전 단가가 비싼 거일 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에 대한 보상 수준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 시장에서 태양광, 풍력, 뭐 가스 등과 경쟁이 일어나서 석탄 발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 단가, 발전 비용보다 낮은 돈밖에 못 받다 보니까 발전소들이 일찍 문 닫을 경제적 동기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굉장히 많은 돈을 발전소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돈을 많이 주는가 하면은 뭔가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발전소에 뭔가 새로 부품을 갖다 붙이면은 꼭 보상을 해줘요. 네. 꼭 하드웨어 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니 이게 발전소에 그쵸 이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발전소가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석탄화력 자초자산 수준이 높다 하는 보고서가 작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겁니다. 자초자산 금액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석탄 화력에 대해서 돈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석탄 화력이 파리 협약 같은 어떤 규제의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던 발전 회사들이 기대했던 수익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좌초자산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좌초자산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석탄 플러스 그리고 석탄을 LNG로 전환했을 때 그 좌초자산을 합친 게 수십조 원 규모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단가보다 석탄 발전이 받는 보상 수준이 낮은 중국, 유럽, 뭐 미국 같은 곳은 석탄 발전의 자초자산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들여와서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원가 자체도 다른 나라보다 비싼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발전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조차 많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은데 수익도 많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 아이디 정현수님
뭐 문제 있는 투자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성, 경제성으로 봐도 위기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또 탈석탄 금융이라는 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죠. 투자하는 곳도 줄고 있고 석탄 발전에 들어가는 석탄에 들어가는 투자액 자체도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전망은 앞으로의 전망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국제에너지기구나 아니면 블룸버그 뭐 이런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어떤 에너지 투자가 일어나는지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석탄 투자의 경향은 분명합니다. 가령 2010년에 신규 석탄 화력에 대한 투자가 한 100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20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80% 정도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되고, 반면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석탄 화력에 대한 투자 금액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장에서, 석탄 화력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구식 석탄 화력 기술에 투자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고요. 이거는 마치 전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다 갈아타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는 노키아 폰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5G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만 2G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자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네. 사례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상황인데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간략하게 좀 예, 해주시죠. 예, 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커다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발전 시장이 변화하면서 GE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 모두 감원, 주가 하락, 신용 등급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케이스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얼마 정도가 정부의 자금이 투입이 된 거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달, 뭐 전체 자금은 모르고요. 네네. 올해 3월달 이후에 한 60일 정도의 기간 동안 3조 6천억 정도의 구제금융이 일어났습니다. 3조 6천억이면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긴급재난지원금이 14조 좀 넘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거의 4분의 1입니다. 한 기업에. 예, 한 기업에. 우리 국민 5천만 원 숫자로 3조 6천억 원을 나누면은 국민 1인당 7만 2천 원, 한 가족에 30만 원씩 두산중공업에 강제로 투자를 하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탈석탄이 아니라 탈원전 때문에 힘들어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두산중공업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들어간 주기기, 그러니까 터빈과 보일러를 만드는 것이 주요 매출원인 회사입니다. 에너지전환 포럼이라는 단체가 뭐 올해 초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이제 그래프로 준비를 해서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두산중공업의 최근 몇 년간 신규 수주 중 약 70 내지 80%가 국내외 석탄 화력 사업에서 나왔고요. 오히려 원자력은 10 내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이유가 이 석탄 사업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석탄 발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네. 이런 모습인데 네네. 단순히 국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네. 논란이 한 차례 이미 됐었던 인도네시아의 예, 예. 석탄 발전소 네. 이것도 계속 강행 중인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당장 이번 달 말에 열리는 한국전력의 정기이사회에서 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매우 큰 석탄 화력 사업, 수조 원대 석탄 화력 사업 투자권을 승인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두산중공업이 건설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우리나라 가장 큰 공적 금융기관들이 이제 지원을 수조 원대의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수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한시적으로나마 두산중공업에 투입된 금액 그리고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에 투입된 금액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합쳐도 거의 뭐 10조 원을 넘는다, 10조 원에 육박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수십조 원이 되어도 크게 놀라지 않을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 3조 6천억 원, 두산중공업의 3조 6천억 원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자구안을 냈고 그 자구안을 평가를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데 도대체 어떤 자구안이 담겨 있었길래 선뜻 이 큰 돈을 주게 된 걸까요? 자구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요. 워낙 해당 자구안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많은 언론인들도 궁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5월 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두산중공업 자구안과 관련해서 그제 금융 관련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두 금융기관에서 내놓은 그 보도자료 페이지 수가 5페이지, 합계 5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두산그룹이 두산의 각종 계열사들을 매각할 예정인데 잘 팔리지도 않고 매각 가격도 시원치 않다. 그리고 그 많은 자산을 판다고 해서 정부가 빌려준 돈을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두산중공업의 자산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게 두산인프라코어랑 두산바피엣인데 이거는 또 정작 이제 주주들은 내놓고 싶진 않고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현재 시각 9시 8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유튜브나 또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TV 등등의 시청자 댓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경모님, 우리나라의 석탄이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네이버 TV에선 김영하님,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분들은 직장을 잃어버린 건데. 페이스북에서 허성호님, 우리나라처럼 전력 수요가 계절별로 편차가 아주 심한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김지은님,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인데 그린 뉴딜 하려면 탈석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 계속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수조 원의 금융 지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를 하셨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소송도 내셨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진척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초에 환경단체들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감사 청구를 했고 아직 판단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원이 부디 어떤 정부, 정권의 의도 등을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런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했는지를 좀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미 전 세계에서 투자 큰손들이 석탄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투자사 중에 한 곳은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뭐 10개 기업 이런 걸 꼽을 때 두산중공업과 한전을 꼽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9차 전력 수급 계획 지금 이제 만드는 중입니다만 네. 이걸 보더라도 석탄에 발목 잡힌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포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게 한전과 두산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전력 산업은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독점 사업입니다. 기자님 혹시 한전이 아닌 곳에서 전기를 사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산업 내부에서 고객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없고요. 그 경쟁에서 나온 이노베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구할 동기도 없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비효율적 운영이 가져올 결과,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원자력, 가스, 석탄 같이 비싼 에너지원 발전 믹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담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혹은 세금의 형태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해외의 소식을 전할 때 탈석탄뿐만 아니라 이제 탈석탄 시점이 몇 년 바로 가까운 미래로 정해졌다 이런 뉴스도 전해드리지만 뭐 벌써부터 석탄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더 많아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탈석탄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걱정, 반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네이버 댓글처럼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분들 직장 잃어버렸을 텐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을 메르켈 총리가 쉽사리 손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건가요? 물론 당연히 지금 이제 댓글에 나온 그런 우려는 뭐 당연히 그런 나라들에서도 있었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석탄 발전으로 인해 고용이 가장 많이, 석탄 발전의 밸류 체인에서 가장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광산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석탄 광산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 있긴 한데 매우 미미할 정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으로부터의 탈출로 인한 고용 문제는 우리가 석탄 광산이 많은 뭐 중국이나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덜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은 없을까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 리스크,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발전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에너지 전환을 이룩한 나라들은 그게 없는 무료에 가까운 에너지를 쓰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그게 저희가 걱정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댓글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현명님께서 그런 풍력이나 이런 발전소의 준비와 가격 비교해 주세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네네.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석탄 발전소보다 태양광이 싸지는 저렴해지는 시기는 2022년쯤이었었죠. 네네. 그러고 이제 기존의 석탄 발전소보다도 저렴해지는 시기가 그 그래프에서 예, 27년 정도였을 겁니다. 27년 정도. 네네.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발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TV에서 MWAT 땡땡땡땡님께서 지열 발전은 어떤가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네네. 지열 발전도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솔직히 저는 지열 발전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좋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포항에서의 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단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박지우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원래 진행 중이었던 거라면 잘 마무리해야겠지만 신규로 하기엔 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새로 지으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 네. 화력발전소 이야기 하시는 것 네. 같고요. 이시진님께서는 미세먼지 잡는 정부 되겠다면서 이게 뭔 일이래. 중국에도 찍소리 못하고 굉장히 참 쓴소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예. 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주인태님이 우리나라 전력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원자력, 수력, 화력 그리고 기존 전력원에 대해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몇 %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전력 대부분은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한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을 차례로 셧다운을 할 경우에 기업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의 전력 구조를 살펴보자면은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뭔가 수치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바로 이거를 준비를 해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제가 월요일에 제가 이제 써드렸었던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요. 현재 석탄이 40.4%, LNG가 25.6%, 원자력 25.9%, 신재생에너지가 5.2%, 기타 2.9%입니다. 40%가 넘는 거의 대부분이 석탄이고요. 또 LNG까지 포함해서 이제 크게 이 화석연료로 따지자면은 65%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앞서 저희가 잠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에 석탄이 31.4%로 가장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원자력으로 24.4%, 그 다음은 LNG 22.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NYG18351님, 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이러다 현대판 증기 기관차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석탄 발전이나 증기 기관차나 크게 원리상 원리 동일합니다. 예, 외연 기간. 그렇죠. 네. 네, 자 현재 시각 9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끝으로
지금 이제 청소년들과도 네. 함께 행동에 나서고 계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 지난해였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헌법 소원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국가 상대로 한 그런 네, 소송이 있었죠. 진행은 됐습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소송이지 않습니까? 네. 헌법 소원도 그렇고 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9명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목표, 기후변화 정책을 바꿔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제기한 것 했고요. 이 10대의 청소년들이 2050년에 우리가 과연 1.5도 이하로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겠느냐 걱정하고 그게 이제 인류의 생존에 이제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2050년이면은 70대가 돼 있겠지만 우리 원고분들은 그때 되면 40대거든요. 인생의 절반도 살았다고 보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그분들에겐 절대절명의 이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향후 40, 50대가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마지막 순서로 이제 여러분 유저분들의 댓글 2개를 뽑아서 선물을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김 대표님께 두 분을 좀 선정해 네.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 어렵네요. 싶은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또 댓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페이스북에 김지은님께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인데 그린뉴딜 하려면 사석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말씀하셨네요. 네. 이 댓글이랑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기 있는 중요한 김영아 아까도 하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김영아님께서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 질문 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저는 선정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TV에서 김영한님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김지은님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 또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불평등 그리고 정의에 관한 네. 이슈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 때 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도와주는 그런 게 반드시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겠죠. 뭐 앞으로 나올 그린 뉴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드시 담기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라이브 430번째 순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